출발 새아침. 조선 3사가 카타르 LNG 운반선 103척을 수주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23조 6천억 원에 해당하는 아주 큰 규모인데요. 지난 3월 24일 카타르의 에너지 장관이 한국가스공사 사장에게 긴급하게 코로나19 관련 진단 키트와 장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해 줄 것을 요청을 했고요. 가스공사가 국내 바이오 기업들과 접촉해서 단 열흘 만에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진단 장비까지 세트로 보내서 카타르를 도운 것이 LNG선 수주로 이어졌다, 이런 분석이 나왔습니다. 반가운 소식은 또 있었습니다. 국립보건연구원이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족제비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킬 중화 능력이 있는 치료 항체 후보 물질을 확인했다는 건데요. 이외에도 코로나19 감염증 극복을 위한 환자의 혈장을 다른 환자에게 투여할 약체처럼 만든 혈장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다고 하네요. 코로나19 방역에서 세계 최고 수준을 자랑하는 대한민국이 이제는 코로나 치료제 개발은 물론이고 코로나 외교, 코로나 비즈니스에서도 앞장서고 있는 것 같아 뿌듯합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사람들이 즐겨 듣는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 꼭 끼요. 꼭 끼요. 매일 어디서든 꼭 끼어들 수 있는 오늘의 뉴스를 골라서 소개해드리는 시간, 오창석 꼭끼요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네, 어제 뉴스가 엄청나게 많이 나왔는데 그중에서도 서울역 묻지마 폭행 관련해서 용의자 검거가 있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네, 사실 이 내용이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 공항철도 부근 1층에서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네.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피해 여성이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면서 전 국민들에게 이제 회자가 됐는데요. 이 부분에 있어서 경찰과 그리고 그 서울역사 내를 담당하는 이른바 철도 특별사법경찰대가 이 관할에 대한 논란 그리고 관할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면서 좀 수사가 조금 연기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국민들이 이 범죄에 대해서 여성 혐오 범죄가 아니냐, 또는 우리나라의 서울역이 어떻게 CCTV 사각지대가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분노를 자아냈는데요.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자마자 곧바로 이 용의자가 붙잡혔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난달 26일 날 서울역 1층에서 3세 여성이 어떤 남성한테 무차별 폭행을, 묻지마 폭행을 당했는데, 네, 맞습니다. 이게 CCTV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일이어서 좀 용의자 특징이 어려웠다는 거잖아요. 예, 이게 사실 서울역사 내는 웬만하면 이 CCTV로 다 관리가 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요. 이 위치가 이제 흔히 말하는 공항철도에서 위로 올라오는 지역, 그리고 서울역에서 15번 출구로 내려오는 지역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일부가 CCTV 사각지대라고 하는데요. 이게 중요한 것이 이제 서울 역사 내에서는 철도 특별 사법경찰대가 관할을 하고 여기를 나서자마자는 일반 경찰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 역사 내에서 우리가 그 CCTV를 잘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어떻게 보면은 좀 미온적으로 대처를 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그 지역을 벗어나자마자 나왔던 이 경찰 관할 역시 우리도 안에서 못 봤으면 나와서 어떤 사람인지 추적하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겼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지자마자 금방 찾아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용의자, 한 언론사에서 취재를 했는데요. 나오자마자 모든 지역에서 이 CCTV로 그 용의자를 쉽게 추적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언론사가 CCTV를 추적할 수 있을 정도로 쉽게 구분할 수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미온적이었느냐. 결국은 이 여성이 SNS에 쓰지 않고 많은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았다면은 흐지부지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더 큰 국민들의 분노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경찰 두 군데가 저는 반성을 분명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불행 중 다행으로 용의자가 붙잡혔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역 내에 이런 CCTV 사각지대가 있다는 것도 놀랍지만, 관할권을 가지고 우리 관할이 아니다 이러면서 서로 간에 책임을 떠넘겼다는 것도 매우 놀랍고, 여기에 대해서 또 지금 사실 특별히
뭐 앞으로 이제 이런 게 없도록 뭔가 조치를 취한다 이런 것도 나오지가 않아서 예,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생각보다 허술하다, 이상하다 이런 느낌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당 김태년 원내대표 엄청 세게 나옵니다. 통합당이 없어도 5일 국회는 열겠다. 이렇게 단독 개원 의지까지 내부인데 이게 177석의 어떤 자신감일까요? 네, 일단은 이 177석의 자신감과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그래도 국민들이 단독으로 강행한다라고 하더라도 좋지 않게 보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자신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이번 법안 통과가 아니라 국회를 연다는 것 자체가 일하는 국회의 첫 번째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177석의 어떤 자신감 그리고 정의당과 열린민주당 그리고 더불어시민당에서 떨어져 나갔던 2명의 또 정당 국회의원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비례대표들. 네, 기본소득당의 용해인 의원과 시대전환의 조정훈 의원입니다. 합치면 모두 188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이제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국회법을 따라서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남기면서 국회를 열겠다 이런 의지를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6석이고 네. 열린민주당이 3석이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더불어시민당의 비례로 뽑혔던 2명이 있으니까 합치게 되면은 11석이 되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188석의 슈퍼 여건이 사실은 이번에 힘을 조금 발휘한다. 이렇게 보니까 사실은 그냥 뭐 목리를 부린다거나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안 한다. 이런 식으로 국회 일정을 조금 뭐 마비시키거나 이렇게 하기는 좀 힘들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군요. 네, 맞습니다. 이 사실은 이제 6월 5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이틀 전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여야를 떠나서 국회를 열어야지만 민생을 담당할 수 있는 법안 논의라든지 또 예산안 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실은 미래통합당은 협의를 하고 싶어 할 겁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협의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민주당이 무슨 독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런 의지를 되새기고 있는 거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188석이 움직이면 사실은 못할 게 없네요. 네, 맞습니다. 사실 뭐 법안을 통과하는데도 네. 188석이면은 뭐 충분히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에 대해서 통합당은 지금 이게 뭐 독재 정권 시절로 돌아가는 거냐 이렇게 반발을 강하게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그렇다고 해서 통합당이 지금 뭐 어떻게 좀 카드가 있습니까? 다른? 사실은 이제 뭐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라서 통합당이 막아낼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이 주호영 원내대표 역시 상황을 봐가면서 대처하겠다라고 이야기를 남겼고 네. 권력에 취한 정권을 언제까지 국민이 용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냐라는 2009년 당시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의 발언을 인용하면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 말을 되새겨보길 바란다라고 꼬집었지만 국회를 여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거나 또는 뭐 민주당이 강행한다고 해서 장외투쟁을 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경우에 국민들의 반발 또는 역풍이 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막아서거나 또는 반대하는 모습을 취하기도 애매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노영민 청와대 비서실장이 아까 말씀 인용하신 그 발언은 2009년에 당시 예. 야당 대표의 비서실장 하던 시절에 나온 얘기였는데 여당하고 야당은 계속 물고 물리고 예전에 자기네들이 했던 말이 또다시 이번에 상대당이 하는 말이 되고 이렇게 되는군요.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요. 3선의 김영춘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에 선거에서 좀 떨어졌습니다만은 네. 21대 국회 사무총장으로 내정이 됐다는 소식이 있네요. 네, 국회 사무총장, 사실 국회 사정을 잘 아는 의원들이 이제 주로 이 역할을 맡았습니다. 유인태 사무총장도 역시나 그랬죠. 국회의원을 지내고 나서 이 사무총장직에 올랐는데요. 김영춘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사무총장의 이 제안을 받고 한참을 고심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내년 부산시장 후보군으로 뛰어들 후보가 없었기 때문에 조금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었는데 결국 사무총장직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은 적어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에는 출마하지 않겠다. 요 의미까지 이제 들어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내년 보궐선거에 과연 어떤 사람이 출마하게 될지 그리고 김영춘 전 의원은 어떤 행보를 걸을지 조금 더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김영춘 전 의원은 사무총장 그리고 복기왕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비서실장. 네, 맞습니다. 이렇게 지금 되는 건데 내년 부산시장은 못 나가는군요. 이렇게 되면. 네, 사실 이렇게 되면 이제 국회에 상주해서 국회의 원활한 업무를 돕기 위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갑자기 내년 4월에 이제 부산시장으로 출마한다라고 하면은 일단 부산 시민들의 반발 또는 전 국민적인 이제
눈빛이 좋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부산시장으로 출마하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아무래도 그 이후에 정상적인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 출마한다라고 예측해 볼 수가 있고 민주당은 대선과 지방선거를 동시에 시행하는 방안 역시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리고 김종인 통합당 비대위원장이 반대파에 대해서 시비 걸지 말고 협력 좀 해라. 이렇게 말했다는데 네. 이 파괴적 혁신까지 얘기하고 있어서 지금 상당히 뭔가 좀 변화가 엄청나게 빨리 많이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예, 일단은 의원총회에 처음으로 참석을 했습니다. 다소 불만스러운 일이 있더라도 과거 가치와는 조금 떨어지는 일이 있더라도 너무 시비 걸지 말고 협력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지금 현재 미래통합당이 파괴적인 혁신을 일으키지 않으면 나라의 미래도 밝지 않다라고 하면서 다들 협력해서 이 당이 정상 궤도에 올라서 다음 대선을 치를 수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결국은 정권 재창출을 해야만이 미래통합당이 살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조금 귀에 싹 들어왔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내가 꼭 이 짓을 해야겠다고 생각해 본 적은 한 번도 없다. 이러면서 네. 개인의 정치적 야심이 없이 내가 비대위원장직을 엄청나게 잘하고 싶다. 뭐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일단은 뭐 꼭 본인 스스로가 이제 정치적 생명력을 연장하기 위해서 비대위원장직을 수락했다 그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리기 네. 위해서 이 이야기를 남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사심 없는 이런 쇄신과 혁신의 방향에 동의해달라는 것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반발에 부딪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아주 기분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조선업계가 세계 최강임을 다시 증명했다는 카타르 LNG산 백적 싹쓸이 계약. 와,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네, 그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이라고 하죠. 이 LNG 운반선 같은 경우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데요. 우리나라의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등 국내 조선 3사가 카타르 국영석유공사 QP로부터 100척 이상의 건조 계약을 따냈다고 합니다. 하여튼간 대한민국 세계를 쭉쭉쭉쭉 뻗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꽃규 뉴스 브리핑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오창석 꽃규의 평론가였습니다. 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국회 원구성을 놓고 민주당과 통합당의 신경전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민주당 오는 5일에 무조건 개헌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통합당은 원구성 일괄 타결이 먼저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와중에 민주당이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경고 수준의 징계를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와 민주당 내 현안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연결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산 단원을의 김남국입니다. 네, 당선인 신분에서 이제 의원 신분으로 며칠 됐습니다. 초선의 각오 어떻게 들어볼까요? 네, 삼선의 국토교통위원장이 아닌 초선의 청년 정치인을 유권자들이 선택해 주셨는데요. 이 과거와는 다른 정치를 좀 보여달라는 국민의 뜻이 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특권은 내려놓고 더 낮고 겸손하게 정치를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어려운 경제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힘들어하고 있는데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민생을 좀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국회 이슈 지금 여러 가지 여쭤볼 게 있는데 우선 김남국 의원은 상임위 어디에 배정을 받고 싶으세요? 네, 저는 법사위를 신청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제 검찰개혁, 사법개혁이 완수되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이제 검찰개혁과 관련되어서 아직 완수해야 될 그런 과제들이 많이 있고요. 또 이제 이 검찰개혁이라고 하는 것만이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큰 틀에서 권력기관 개편 작업, 경찰개혁, 또 국정원개혁, 이러한 어떤 후속 작업들이 따라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끝까지 완수를 좀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임위 배분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인데 그러다 보니까 법사위원장하고 예결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통합당이 가져가느냐 민주당이 가져가느냐 이걸 두고서 계속해서 얘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혹은 통합당이 이 두 개 위원회 위원장직을 꼭 가져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들이 정확히 뭡니까? 네, 이제 원구성 협상과 관련되어서 법사위와 예결위원장을 누가 가져가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그렇죠. 우선은 이제 국민들이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77석이라고 하는 박중한 의석을 만들어준 게 굉장히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선은 코로나19로 인한 이 비상시국에서 부족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더 잘하라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리더십을 발휘하고 민생을 챙기고 성과 내는 국회, 일하는 국회를 만들라라는 국민의 명령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은 뭐 저를 포함해서 많은 국회의원들이 모두 다 엄중하고 무한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성과를 내고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사위원장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것을 성과를 내고 민생을 챙기는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최소한의 조건이 법사위원장과 예결산 특별위원장을 가져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는데요. 20대 국회, 19대 국회를 보면 야당이 법사위원장직을 가지고 가가지고 창원처럼 틀어막고 일을 안 되게 하고 여러 개혁 법안들을 틀어막는 그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성과를 내야 한다라는 그런 책임감을 느끼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법사위원장 자리와 또 예결산 위원장 자리를 반드시 좀 가져와야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럼 이제 그 당내 현안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조국 전 장관에 대한 비판과 공수처 반대표를 던졌던 금태섭 전 의원에 대해서 징계가 내려졌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발하는 얘기가 나오니까 이해찬 당대표가 뭐 경고 수준의 아주 약한 거기 때문에 이건 강제 당론을 어긴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조치다 이런 취지로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갑자기 징계가 내려진 거 타이밍 문제하고요. 이게 뭐가 지금 헌법상 뭐 문제다라고 금태섭 전 의원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정확히 쟁점이 뭔지 좀 알려주시죠. 네, 뭐 공수처 반대를 했다, 소신 발언을 했다 해서 징계를 내린 것은 아니고요. 이제 그 당론이 정해졌는데 그 당론에 배치되는 기권표를 던진 것이다. 이것이 결국에는 당론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라고 해서 이제 그 당원들이 이제 징계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징계가 내려진 것이고요. 결국 여기는 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 개인이 가지고 있는 소신과 당론이 충돌할 때 어느 가치가 더 우선하느냐라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개인의 어떤 소신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결국에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정당 정치를 통해서 해결되는 것이잖아요. 만약에 어떤 당론이 정해졌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이 따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국회 안에서 무수히 쏟아져 나오는 국회의원 개개인들의 발언, 조율되지 않은 어떤 그런 것들 때문에 가뜩이나 일하지 않는 국회가 어떤 합의나 결론을 내지 못하는 그런 정말 식물국회, 막말국회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당론은 좀 지켜져야 된다. 그런 어떤 취지였던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징계와 관련되어서 그러면 적정한 징계 수위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을 보았을 때 아마 더불어민주당의 윤리심판위원들은 이게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소신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징계 수위를 제일 낮은 단계, 그래서 사실상 어떤 의미도 가지지 못하는 경고 주의 정도의 징계를 좀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당규 제7호 윤리심판원 규정 4장 14조 여기를 보게 되면요. 당원 또는 당직자에 대한 징계 사유하고 당 소속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사유가 구분이 사실은 되고요. 또 국회법 114조 2항에 보게 되면 의원은 국민의 대표자로서 소속 정당의 의사에 기속되지 아니하고 양심에 따라 투표한다. 이런 규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원 당규보다 사실은 국회법이 더 상위 규정이기 때문에 지금 금태섭 의원이 얘기하고 있는 그런 재심 사유 이런 것들이 조금 원칙적으로는 타당성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뭐 윤리심판위원들이 법률가들이 많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법률적인 판단도 함께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일각에서는 이게 그 소신 발언에 대해서 재갈 부리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은 것이 당론이 결정될 때 과거에 뭐 총재가 그냥 뭐 아침밥 먹으면서 자기 가신들이라고 하는 그룹들과 뭐 그냥 일방적으로 정해가지고 그걸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유롭게 국회의원 개개인 누구나 다 현안에 대해서 발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금태섭 전 의원님 같은 경우에도 과거에 의총에서 줄기차게 본인의 어떤 반대 주장을 했지만 그 부분이 당에서 당론으로 채택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뭐 당내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고 국회의원 소신의 어떤 발언이나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없는 구조였다라고 한다면 문제겠지만 그렇지는 않았다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국회의원 개인의 어떤 소신 발언을 막거나 아니면은 더불어민주당이 다양성이 없는 당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렵다고 보이고요. 오히려 저는 조금 금태섭 전 의원님께 아쉽다라는 생각은
당내에서 충분하게 토론을 거쳐가지고 당론이 결정되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만 옳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는 것은 하지는 않다라고 보입니다. 자신의 생각이 소중하고 굉장히 옳다라고 믿는 만큼 또 그만큼 다른 타인의 생각도 존중해줘야 되는데 그런 점이 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 조홍천 의원 같은 경우는 낙천이라는 어마어마한 벌을 받았는데 또 징계라니 매우 부적절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박용진 의원도 낙천이라고 하는 것은 그 소신 발언을 했다고 공천을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그거는 본인이 지역구를 관리하지 않아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국민들의 평가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낙천이라는 벌을 받았다라고 표현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제가 그 강서갑의 지역구 몇 번 돌았을 때 많은 이야기를 들었던 것이 지역구를 너무 안 왔다라는 그런 평가가 상당히 많았고요. 또 객관적으로 봤을 때 권리당원이 다른 지역보다 거의 2분의 1, 3분의 1 수준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현역 국회의원이 그 지역에서 권리당원들과 스킨십하면서 여러 가지 현안과 관련된 부분, 지역위원회에서 활동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소홀히 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마치 소신 발언, 양심 발언에서 공천을 못 받았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한 평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용진 의원 같은 경우에 당이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냐, 당규가 우선이냐, 헌법이 우선이냐, 정리해라 이런 얘기까지 했는데 내부적으로는 이견이 없나 보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다양성 있는 발언들이 충분하게 나오는 것은 매우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박용진 의원님께서 이야기한 것으로 보이고요. 당내에 어제 첫 의원총회를 했지만 이 현안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규모 그룹끼리 의원들끼리 의견을 나누고 이런 발언들이 의총장에서 충분하게 나올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나 당론이 결정되는 그 과정이 굉장히 저는 민주적이라고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오히려 당론을 지키지 않고 중구난방 정리되지 않은 의견들이 마구 튀어나오거나 아니면 이 당론이 결정되었는데 엉뚱하게 다른 어떤 결정이 다른 어떤 표결이 나와가지고 합의가 되지 않거나 정말 빠르게 민생과 관련된 여러 법안들, 현안들이 통과돼야 되는데 그런 게 통과되지 않을 때 저는 문제가 더 크다고 봅니다. 그런데 신속하게 결정돼야 될 여러 현안들이 통과되지 않았을 때에 피해를 받는 것은 결국에는 국민들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 위기를 겪고 있는데 만약에 추경안과 관련돼서 다른 목소리 나와가지고 통과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런 부분에 대한 민생 피해, 경제 피해는 국민들이 고스란히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의원님 얼마 전에 인터뷰하시면서 금태섭, 박용진처럼 소신 있는 초선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네, 저는 긍정적인 부분을 높이 평가드리고 싶고요. 당내에서 여러 소신 있는 당내에서 토론하는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해야 될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충분하게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 소신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금태섭 저격수로 나섰던 김남국이 금태섭처럼 소신 있는 의원이 되고 싶다고 하니 이거 참 개그맨처럼 웃긴다 이런 얘기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금태섭 저격수로 나섰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진중권 교수님과 같은 평론가들의 평가일 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저는 이제 정치신인 청년 정치인으로서 원서를 내밀 만한 곳이 없었습니다, 많이.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가장 의미가 있는 곳, 당선이 되는 곳을 찾았기 때문에 저격수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고요. 당내에서 금태섭 의원님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평가가 있는 것을 저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분의 좋은 점을 본받고 싶고요. 또 금태섭 의원님뿐만 아니라 미래통합당 의원님 중에서도 국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다해 일할 수 있는 분위기시다라고 한다면 함께 토론하고 민생을 챙기면서 정말 일하는 국회를 만들고 싶은 게 제 진심입니다. 좋은 장점 가진 의원들은 많겠죠. 근데 그중에 특별히 금태섭, 박용진 의원의 좋은 점을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네, 하나만 더 짚겠습니다. 이분들도 함께 포용해야 될 저희 소중한 민주당의 국회의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엄청나게 진지하게 얘기하시는데요.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이 어제 재판을 받는 도중에 기자회견이 있어서 나가봐야 되니 재판을 끊어달라 이렇게 얘기한 게 좀 문제가 됐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이제 최강욱 변호사님과 이제 자주 소통하면서 여러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기사를 이제 처음 이야기 들었는데요. 아마 사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과 관련되어서 민사재판은 기일연기 신청이나 이런 것들을 자유롭게 하고 또 재판부에서도 이것을 많이 이제 양해를 해주는 편인데요. 아마 이제 형사재판이어서 조금 연기 신청이라든가 아니면 심리를 다음 길로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무슨 사정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네, 2650 쓰신 애청자분께서요. 김남국 의원님 국회의원 한 10선 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노영희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친절한 시사, 시원한 통찰,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슬기로운 인터뷰. 미래통합당의 쇄신을 이끌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을 했고요. 김종인 위원장은 출범 전부터 깜짝 놀랄만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김종인 비대위가 지향하는 정치 방향 노선은 무엇인지 미래통합당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김병민 전 후보, 현 비대위원. 네. 엄청 거물이 되셨어요. 아유, 아닙니다. 네. 많이 좀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당이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서 비대위가 출범했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그래도 좀 성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다면 당이 건강하게 제 기반을 갖고 여야가 건전하게 경쟁할 때 또 국가가 바로 서는 거니까 열심히 비상한 상황에서 네. 비상대책위원회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근데 비대위원회는 어떻게 합류를 하시게 된 겁니까? 사실 이름이 예전에는 안 나왔었던 것 같은데. 비대위는 김종인 위원장이 여러 가지 좀 구상을 했던 것 같고요. 네. 저는 자고 있는데 사실 새벽 6시에 전화를 한 통 받았어요. 예. 평일 새벽 6시였는데 전화를 받고 보니까 김종인 위원장이었고 네. 같이 좀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거의 뭐 밤새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비대위를 구상해서 끌고 가면 좋을지. 그렇게 만나서 대화를 좀 나눴고 김종인 위원장의 첫 번째 만남 과정에서 했던 대화는 광진이라고 하는 네. 사실 우리 당 입장에서 검지이고 그렇죠. 수도권의 지역이거든요. 네. 수도권에 출마해 보니까 그 수도권의 민심을 민심. 누구보다 정확히 알 거 아니냐. 그게 지금 우리 당의 가장 절실하고 필요한 상황이니 그 민심을 다잡을 수 있도록 변화에 좀 같이 합류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이었고 당연히 당이 비상한 상황이니까 모든 함께 할 수 있는 일에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군요. 그런데 사실은 그 비대위원이 누군지 밝혀지기 전에 이준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름이 계속 올랐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비대위 합류가 안 된 것이 보도가 되고 나니까 자기는 조금 뭐 고사했다는 식으로 또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마 제안을 한 것은 김종인 위원장께서 본인이 한 명 한 명에게 제안했기 때문에 이준석 최고위원에게 제안했는지 여부는 김종인 위원장 말고는 알 수가 없겠죠. 네. 그러니까, 안 했을 수도 있다는 거군요. 그러니까 아무튼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새롭게 출범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메시지들을 담아내겠다 생각을 했을 것이고 이준석 전 최고위원이 굉장히 훌륭한 자산으로 역할을 해왔습니다만 꽤 오랜 기간 또 당의 지도부 일을 했잖아요. 그렇죠. 아마 연속성 있게 활동하는 부분들보다는 조금 쉬어가면서 본인 스스로의 정치 행보들을 구상하는 게 또 본인이 하고 싶었던 얘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나이는 누가 더 많아요? 제가 조금 많습니다. 그러시군요. 근데 김병민 의원은 정강 정책 개편 부분을 지금 맡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어느 정강 정책의 어느 부분을 어떻게 좀 변화를 시키실 예정이십니까? 정강 정책 전체에 대한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청취자분들께서 정강 정책 하면은 조금 어렵게 다가올 수 정강 있는데 정책이 뭡니까 일단? 각 당에 들어가면 정강 정책 강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정당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 신념, 하나의 정신을 담아낸 것을 정강 정책이라고 표현하게 되는데요. 네네. 그동안에 보수 정당 하면 누구나 쉽게 떠오를 수 있는 가치는 자유시장 경제, 그렇죠. 튼튼한 안보, 국가에 대한 성장 이런 담론들이 주가 돼서 정강 정책에 담아져 있습니다. 네. 매우 중요한 내용이고요. 일각에서는 이거 싹 다 뒤바꾸는 것 아니야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렇진 않고 이러한 정신은 뿌리에 박아둔 채 그동안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을 더 충분하게 끌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뭔데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것은 사회적 약자와 공감하면서 동행하고 있는 측면이라든지 네. 우리 국민들을 초점에 두고 봤을 때 국민들이 조금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이 복지 정책들에 대한 담론은 어떻게 끌고 갈 것인지 네네. 그리고 우리 국가라고 하는 공동체의 미래를 가장 중점적으로 볼 필요가 있는데 대한민국이 아주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 빠른 미래 속에서 한 가지 예로 지금 저출산 얘기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만
이 국가의 위기 상황이라고 다들 목 놓아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그럼 그 위기에 발맞춰서 어떻게 행동할 건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계획, 청사진들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핵심 의제들을 어떻게 먼저 끌어낼 수 있을까 등에 대한 내용들을 정강정책에 담아낼 예정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보수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뿌리에 둔 채 훨씬 더 앞선 우선순위로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 이 두 가지에 방점을 찍겠다는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통합당 첫 의원총회에 참석을 하면서 예. 너무 시비 걸지 마세요. 이런 당부를 했다고 합니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시비를 걸지 말라니. 네. 저희 당이 이제 변화를 강조하고 있죠. 변화라는 건 익숙한 것과 어느 정도 좀 떨어져야 되는 결별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지 생각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개인 스스로 시도를 하더라도 굉장히 힘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과거에 있었던 익숙했던 것들과 좀 떼어내는 노력들이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보수 정당이 가지고 있었던 과거의 관성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변화를 하게 된다면 아주 자연스럽게 기존의 것이 익숙한 분들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변화와 개혁에는 늘 저항이 뒤따르기 마련이거든요. 하지만 그 변화가 국가 공동체와 정당을 위해서 꼭 가야 될 길이라면 그런 불편함들을 조금씩은 감수하고 가야 된다.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시작도 아직 하지 않은 상황인데 걱정과 우려를 내비치기보다는 다 같이 조금씩 협조하면서 갈 때 우리 정당의 미래가 있지 않겠냐. 그래서 너무 시비 걸지 말라는 말을 이렇게 직설적으로 한 것 아닌가 싶습니다. 시비 걸지 말라니까 의원들이 알았습니다. 시비 안 걸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던가요? 제가 이 의총에 참석하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네. 김종인 위원장이 거의 90도 가까이 인사하면서 예. 이렇게 정중하게 당부를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그래 한번 잘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보편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이제 비대위원 구성을 놓고도 얘기가 있는 게 물론 뭐 참신하다. 그다음에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진취적으로 잘할 거다 이런 의견도 있지만 예. 좀 대부분이 다 뭐 한두 명 빼놓고는 다 사실은 주류가 아니었던 당내 인사이기도 하고 당내에 최근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고 네. 이런 분들로 과연 비대위가 제대로 꾸려지고 제대로 굴러가겠냐 이런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내부적으로 저항이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비상환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비대위가 꾸려졌다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관점이 있는데요. 이번 총선을 통해 드러났지만 영남권을 중심으로 지역구원에서는 상당 부분 의미 있는 성과를 냈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보건대 수도권을 중심으로는 역대 이런 선거 결과가 없을 정도로 참담한 결과를 기록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나와 있는 결과에 만족해서 앞으로 이런 정당의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고자 원한다면 지금 현재 있는 구성대로 비상대책위도 꾸리고 가면은 아무 문제가 없겠죠. 하지만 지금 같은 상황으로 2년 뒤에 있는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치렀을 때 과연 우리 정당의 미래가 있는가? 집권이 가능한가를 고민했을 때는 아마 어떤 부분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지 모두가 공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부터 변화를 예고했던 김종인 비대위에 힘을 실어줬고 비대위 구성의 면면을 보면 세대별로는 젊은 세대 그리고 지역적 특색으로는 수도권에 집중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수도권과 젊은 청년 세대의 마음을 다잡지 못한다라면 두 번 다시 집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멀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에는 지금 현재 비대위 구성과 활동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많은 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있다. 저는 이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비대위원이시니까 당연히 자신 있게 말씀하시겠죠. 자, 그리고 네. 김종인 위원장이 자유, 우파, 보수 이런 말을 강조하지 말아라 이렇게 네. 이제 얘기를 하니까 장제원 의원이 유사민주당이냐 이거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결과적으로 정치성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탈보수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걱정과 우려를 해주시는 부분들은 충분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약간의 이제 오해들이 있었던 부분들이 있지 않는가. 그러니까 자유, 우파, 보수라는 단어를 아예 쓰지 않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가 자칫 잘못 보수의 가치와 이념은 다 저버린 채 좌클릭하는 것 아니냐라는 오해들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보수의 가치는 튼튼하게 지켜나가면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가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보수는 흔히 이 지키는 거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네. 우리가 쌓았던 역사적 전통과 가치를 지켜내는 게 저는 보수의 정신이라고 생각하는데 지키기 위해서라도 새로운 변화가 불가피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단순히 과거의 것만 지키고자 했다면 과거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있었던 누리과정을 비롯한 이 무상보육에 대한 시도 그리고 기초연금에 대한 도입 이런 여러 가지 새로운 변화의 시도들은
어찌 보면은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국면에서 국가 공동체가 빠르게 변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국민을 위해 더 적극적이고 진취적으로 나가는 것, 이건 저는 국가 공동체를 위한 지키기 위한 보수의 정신을 담아내고 있는 거라, 이 그동안 얘기했던 자유 우파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오히려 국민의 삶에 더 가까이 다가설 수 없기 때문에 그 생각의 틀에 빠지지 말자라는 취지로 얘기했던 것이라는 부분들을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또 비대위 산하의 경제혁신위원회가 이제 꾸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경제혁신위원장은 누가 맡아요? 아직까지 이 경제혁신이 이제 첫 번째 회의 때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첫 번째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때 이렇게 TF를 조금 나눠서 맡았으면 좋겠다. 청년에 관련된 부분, 정강정책에 관련된 부분, 또 경제혁신위는 아무래도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께서 경제 전문가이기 때문에 손수 더 주도적으로 챙기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거 이 손정희 회장이 우리 대한민국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을 만났을 때 한국의 미래를 위해서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AI, 인공지능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우리 당이 앞으로 국민들께 나가서야 되는 일 중에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저는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국민들의 희망을 줄 수 있는 이 경제를 기존에 있었던 자유시장 경제 패러다임에만 국한될 것이 아니라 정말 혁신적으로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 경제혁신위가 해야 될 역할들이 매우 중요하고, 이건 아마 김종인 위원장께서 좀 주도적으로 챙길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통합당에서 진보, 진취 이런 얘기를 하면서 민주당보다 더 진보적으로 나가겠다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니까 네. 물론 또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정책 변화의 일환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이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네. 우선 기본소득제 도입이 뭔지 또 김종인 위원장이 왜 이 기본소득제 도입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지 한번 들어볼까요? 일단은 아직 김종인 위원장과 저희 비대위에서 기본소득제의 모든 내용들, 복지 담론들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논의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적극적으로 기본소득제를 하겠다라고 선언한 것은 아니다는 그렇죠.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네. 우리가 이번에 그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긴급 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이 사용을 해본 경험을 갖지 않습니까? 국가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바탕으로 국민들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득을 담보해 줄 수 있는 이 정책과 제도에 대한 논의들이 막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렇게 새로운 복지 제도 패러다임의 변화에 대한 요구들이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해왔던 무수히 많은 복지 정책들이 있는데 이 내용들을 그대로 둔 채 계속 덧붙이기식 복지 정책들이 가게 되면 아마 국가재정 파탄에 이르게 되는 심각한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우려들이 많은 전문가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복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 등에 대한 방향에 대해서 충분하게 논의할 수 있습니다만 그 전제는 기존에 있었던 한정된 재원에서 그 복지 정책의 조정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거든요. 단순하게 국민들의 호응과 관심을 사기 위해서 이것을 하겠다, 이런 단편적인 접근을 저희 당이 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하고요. 하지만 국민들께서 요구하고 있는 시대적 상황에서 어떤 정책들을 가지고 국민들에게 제시하고 미래 담론들을 제시하는 게 훨씬 중요한 건지, 여기에는 그동안 우리가 약간은 거리를 뒀던 모든 정책들도 충분하게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을 준비가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난달 27일에 김종인 위원장이 기본소득 관련해서 얘기한 게 기자들에게 기본소득이 아무렇게나 하는 게 아니다, 이제 이렇게 네. 말을 한마디를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네. 그 이후에 사실은 별다른 말이 없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김재섭 통합당 비대위원이 또 얘기하기를 아마도 다른 복지제도 개편 작업하고 같이 가야 되니까 네. 지금 좀 신중하게 접근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과론적으로 기본소득이라고 하는 거를 꺼내긴 꺼냈지만 꼭 그쪽으로 갈지 말지도 아직은 정확히 정해진 게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그 깜짝 놀랄 만한 변화 등에 대한 네. 얘기를 했는데요. 그러니까요. 지금 기본소득 논의가 막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럼 민주당도 할 것 같고 국민들이 원하니까 우리도 한번 해볼까라는 접근을 가게 되면 이게 바로 장제원 의원이 얘기했던 유사민주당, 네. 이런 비판을 받을 수 있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처음 터지고 국가에 대한 경제적 우려가 커졌을 때 김종인 위원장이 제일 첫 번째 꺼냈던 일성이 국가 예산에 대해서 100조 정도는 전면 예산을 재조정하자는 얘기를 그렇죠. 했거든요. 왜냐하면 1, 4분기에서 코로나 위기로 집행하지 못한 예산들이 산적했을 건데 단순하게 추가 경정 예산 혹은 국채 발행을 통해서 이 코로나19에 대한 대응하기 위한 재정 정책을 쓰는 것이 아니라 기존에 못 쓰고 있고 우리가
지난해에 예산을 편성하고 의결하면서 짜놨던 계획과는 판이 완전히 바뀌지 않았습니까? 네. 그럼 그런 부분들을 획기적으로 조정하면서 국민의 삶에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들을 쏟아내는 것이 지금 현재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과 저는 복지제도도 맥락이 다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벌써 10년 전에 설계했던 복지정책이 10년이 지난 2020년에는 또 다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거든요. 네. 여기에 어느 정도는 현실의 효용성이 떨어지고 있는 정책들이 있으면 이 부분은 재조정하고 미래의 사회에서 꼭 필요한 복지정책으로 옮겨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국민연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이게 다 저출산과 미래세대와 이 맥이 다 있거든요. 네네. 이대로 가게 되면 인구는 줄어들게 되고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연금 내는 사람이 없으니까 연금 고갈 속도는 더 빨라지게 될 건데 네. 그럼 이런 연기금 같은 경우들은 훨씬 더 적극적으로 미래 세대를 위해서 더 복지 정책에 투자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들이 다 미래와 경제, 복지가 하나의 서클로서 맥이 연결돼 있다. 그런 측면에서의 획기적인 좀 전환에 대한 정책들을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금 또 색다른 변화 중에 하나가 여의도 연구원 해체설 얘기인데요. 예. 사실 우리 비대위원께서도 여의도 연구원에서 근무하지 않으셨습니까? 네, 정책자문위원을 비롯해서 여의도 연구원과 인연이 맺어온 지가 벌써 꽤 오래됐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지난번에 김세현 의원이 이제 연구원장직을 맡으면서 계속해서 좀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특히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여의도 연구원 역할론이 이제 문제가 됐고 또 하나는 황교안 전 당대표가 너무 지나치게 간섭을 많이 하면서 이게 좀 기형적으로 운영이 되었었다. 특히 이번 선거 치를 때 여의도 연구원이 뭐 한 게 뭐 있냐. 네. 분석도 다 틀리더라.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네. 뭐 150석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하면서 샤이보스 얘기했다가 결국 샤이보스는 없는 걸로 네. 나오고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문제인 것 같은데 정말 여의도 연구원은 해체합니까 일단? 여의도 연구원은 저희 정당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슈 중에 그렇죠. 하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접근하기보다 지금 많은 내용들의 보고를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여의도 연구원 내에 있는 연구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현재까지 어떤 문제가 있는 건지 어떻게 변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들을 계속 청취하고 있는데요. 연연의 기능들이 지금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것은 내부적인 인력의 한계도 있고 또 독립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에는 이 당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객관적인 의견 표현을 그동안 하지 못했다라고는 한계도 있고요.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았기 그건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예.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시대적 흐름을 가장 빠르게 접근하기 위해서 민심을 청취하고 이것을 발빠르게 전달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아쉬움과 한계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이 빅데이터를 비롯해서 과학적 통계 기법을 바탕으로 오늘만 하더라도 이번 주에 수시로 대통령 지지율이 변할 것이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포털 사이트나 모바일 등을 통해서 어떤 이슈에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발빠르게 캐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다음번에 있는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정책 싱크탱크에서 이런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뜨겁게 논의되고 있다라는 얘기 보고서들이 나와야 정상적인 기능일 텐데 아직 그런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다 변하고 제대로 앞으로 진취적으로 나아가기 위한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으니까 여의도 연구원도 시대적 변화에 맞게 새롭게 거듭나기 위한 노력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1995년에 만들어진 이 여의도 연구원 25년 만에 사실 이제 존폐가 좀 어두워지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군요. 일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미래통합당의 김병민 비대위원과 함께했습니다.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